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대선이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일찌감치 압도적으로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경선을 딱 이기고 본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후보가 된 상황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재명. 자,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제 한번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그 정치 인생을 쫙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단식만 일단 3번을 했습니다. 2003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고비고비 때마다 돌파를 해는 능력도 어쨌든 탁월하고 그러면 그 고비고비가 계속 와요. 네, 어떤 고비고비들이 왔는지 제가 한 방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재명 후보는 1989년에 사법연수원 이제 수료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성남에 하지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남 쪽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소년공 하면서 뭔가 어렵게 자라서 성남이 터예요.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개업을 성남에 하고 그때부터 성남시에서 여기다 붙일까요? 시민단체 활동을 합니다. 성남 시민모임 활동을 1995년부터 진행을 하고 그 측근 정진상 씨가 이때부터 이제 알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성남시 이슈, 분당 백궁 정자 아파트 뭐 용도 변경 의혹이라든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그래서 당시에 성남시장이 뭔가 비리가 있다. 요거 이제 추진하다가 그 검사 사칭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건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2003년부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성남에서의 존재감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제 적자로 성남시에 있는 2개의 병원이 폐업을 해요. 병원이 부족하니까 성남에 시립병원을 만들자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주장한 게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면서 첫 번째 단식을 합니다. 시립병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주민 발의로 이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4년 3월 25일에 설립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운동 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의원과 몸싸움이 벌어져요. 그 과정에서 이제 31명이 연행이 되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에겐 주동자라면서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몸싸움 충돌을 주동한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였다고 하죠. 네. 그 수배를 피해서 선배의 도움으로 한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었나 봐요. 그 지하실에서 선배가 싸운 도시락을 먹다가 서러움에 왈칵 눈물이 터졌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 현실을 바꾸자. 내가 시장이 되어서 내 손으로 바꾸자. 그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었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마음을 먹죠. 그래서 2005년, 이는 2004년이고 2005년 8월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2006년에 첫 번째 선거를 합니다.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죠. 후보가 돼요. 예, 열린우리당 후보가 됩니다. 무능부패로 잃어버린 4년, 되찾는 1등 도시의 꿈. 예, 근데 떨어집니다. 이때 열린우리당 2006년이면 노무현 정부의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완전 다수석을 얻었다가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당시에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이제 거의 뭐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단체장 먹은 게 경기도 구리 정도 말고는 다 떨어질 때, 근데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2006년에 떨어지고는 당시에 그리고 2007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2007년 대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던 그 대선에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없어지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민주신당의 후보가 누구였냐면 정동영이에요. 예. 그래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정통회장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경선 때 손학규, 이해찬하고 맞붙어요. 대선 경선 때.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2등하고 1등이 이제 정동영 대표가 되는데 그때 후보가 됐을 때 후보 캠프에 비서실 수석 부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로 올라온 거예요. 이재명 이제 후보가. 그때 당시에 같이 정통, 그러니까 정동영 지지 모임, 정통 사관학교를 할 때 여기 사진을 보면 정동영 후보 있고, 자세히 보면 옆에 이재명 있고, 이쪽 옆에 누가 있냐면 정청래가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같이 정통을, 그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죠. 좀 여담이지만 이번 총선 때 정동영 지금 국회의원이죠. 한참 이제 공천을 못 받다가 이번에 결국 공천을 받거든요. 경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공천받게 되는 데 있어서 이때 인연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해석도 나오지만, 어쨌건 정동영 그때 대선 모임을 같이 했었고요. 근데 대선은 끝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고, 그 다음 2008년 4월에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원래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져요. 이재명 후보가. 지고 나서 옆 지역구로 갑니다. 성남 분당갑에서는 공천을 받아요. 예, 받는데 떨어집니다. 성남 분당은 사실상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죠. 거기는 국민의힘 계열이 주로 많이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당시 고흥길 의원에게 집니다. 또 떨어진 거예요. 선거에 나왔다가. 그리고는 2008년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중앙 정치로 올라옵니다. 중앙당으로. 그래서 민주당 부대변인을 해요. 성남 분당갑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요. 이때 부대변인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당시 대표 정세균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정세균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했다가 이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만든 건 정세균입니다. 한 게 정세균 대표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부대변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자, 첫 번째 고비인데 여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출마를 했는데 떨어져요. 시장 떨어졌죠. 국회의원 떨어졌죠. 자, 올라와서 부대변인을 하지만 뭔가 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비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때 이재명 후보가 나름 승부수를 던져서 다시 성남시장에 나오죠. 보통 이때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을 더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안 하고 시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장이 되어 내 손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뭔가 지역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역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승부수라고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특히 대통령까지 가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후보 중에. 다 위에서 중앙 정치에서 활동하다가 다 하지 풀뿌리 정치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풀뿌리 정치인들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크려면 위에서 중앙 정치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다시 밑으로 내려간 거죠. 밑바닥부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죠. 2010년에. 자,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이 된 거예요.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거 중에 다 떨어지다가 처음 당선이 된 거죠. 이 성남시장이 결국은 이 시절이 결국 지금의 이재명을 만드는 기초라고 봐야겠죠. 성남시에서 어쨌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예 좀 별난 사람이긴 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이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파산이에요. 파산. 성남시 파산했다. 이걸 선언합니다. 왜 파산했냐?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 이대엽 성남시장은 그러니까 다른 당이죠. 보수 쪽 성남시장이었는데 이 성남시장 이 돈을 많이 써서 우리 돈이 없다라고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 쪽에서 판교 신도시 이제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5,200억 원을 이제 썼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정산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5,200억 원을. 근데 그 정산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파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만에 그 파산 모라토리엄 극복했다. 우리 돈 생겼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하면서 모라토리엄 극복 선언까지 하는데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거 쇼다, 정치 쇼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국토부에선 5,200억 원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 지금 국민의힘 쪽 시의원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 5,200억 원을 국토부가 달라는 근거를 내놔봐라 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공문을 하나 공개를 하는데 여기 공문에도 돈을 내놔라 정산해놔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남시 의회는 뭔가 이거 정치 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딱 되자마자 전임 성남시과 각을 세우고 또
뭔가 내가 3년 6개월 동안 성남시를 잘 이끌어서 뭔가 재정이 바닥이 났던 이 재정을 많이 채웠다 곳간을 라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는 되자마자 왜 됐더니 이렇게 성남시장에 돈 봉투를 들고 온 사람이 많냐? 라고 하면서 시장실에 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CCTV를 설치를 하고요.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것도 호응을 얻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거 55.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제일 처음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빚 갚았습니다. 순부채 4,572억 원 청산, 모라토리엄 졸업.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요 빚을 갚았다라는 거를 성과로 내세웠죠. 요때 이제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성남은 합니다네요. 자,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였잖아요. 그러면서 재선한 이후에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남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24살 분기별로 50만 원을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애 낳은 성남 시민에게는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또 중학교 입학하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많은 표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성남시 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거든요. 성남시가 이제 땅들은 많이 있는데 그 땅이 많이 묶여 있으면서 기업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풉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 예, 풀어요. 그래서 풀어서 돈을 벌어요. 예,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런 무상 복지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푸는 과정에서 문제였던 게 뭐예요, 지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 뭡니까? 기업들에게 그렇게 용도 푼 다음에 용도 풀어준 대가로 돈 내라. 성남 FC 축구단에 후원을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 FC 후원금에 엮여 있는 게 네이버, 두산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차병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후원금을 내게 한 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대장동 위례 재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백현동 개발 같은 것도 용도 변경해서 개발해서 돈 벌고 성남시가 그거 돈 받아갖고 이런 무상복지 사업에 돈을 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고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2016년 6월에는 또 한 번 단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보통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 내려보내잖아요. 그 방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부자, 흔히 말하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자치단체들은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바꿉니다. 성남시가 이제 경기도에서 그래도 부자 동네다 보니까, 물론 성남시가 이제 섞여 있죠.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수정 중원 쪽은 또 막상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건 또는 부자 동네니까 이제 교부금에서 좀 불이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이다.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보니까 보복한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민주당 쪽에 있었던 이제 김종인 대표가 찾아오기도 하고 단식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성남시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재명인 실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약간 너무 성남시만 생각하는 그런 또 행보였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네. 뭔가 그러니까 효능감이라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막 무상으로 돈도 들어오고, 어쨌건 빚도 갚고, 성남시에 기업도 들어오고 하면서 인기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중앙 정치로 눈을 돌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단체장,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뜬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예. 2016년 7월에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마를 할까요 말까요, 시장직 사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투표를 붙여요. 찬성이 더 많죠?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특히 이때는 약간 강성 지지층, 강성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제2의 노무현 느낌이랄까요? 이제 비주류인데 뭔가 좀 관심이 가는 사람, 그런 포지셔닝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이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에 가서 아주 센 발언들을 하지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세게 공격을 하면서 이때 이제 대선 출마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요때 대선 출마를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 세 번째 대선 후보입니다. 그때 이제 최성, 안희정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교체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거가 이제 좀 공격 포인트가 되니까 이제 아예 정면 돌파를 하죠. 이 왜 병역 면제가 되냐면 소년공 시절에 용접기계에 이제 다치면서 못 가게 된 거거든요. 팔이 굽었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면. 그래서 나의 굽은 팔을 만든 굽은 세상을 바르게 펴고 싶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팔 이렇게 굽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왜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았냐는 거를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를 많이 세웠죠. 사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호의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세간의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좀 각을 많이 세워온 탁도 있습니다. 이때는 강성이었기 때문에 재벌 해체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재벌 기득권이 모인 거다. 문재인 자문그룹에 그래서 비판도 하고요. 자꾸 말 바꾼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 이때는 문재인 쪽이 오히려 이 팬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재인 후보를 많이 이제 나를 세우는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문자 폭탄 공격을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2021년 10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모질겠던 거 사과드린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때 모질겠다는 건 요 대선 과정에서 모질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1위 후보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막 지지율이 그때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막 결과적으로는 3등을 하는데 막 2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그러니까 어쨌건 2017년 대선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에 머물렀던 사람을 완전히 중앙 정치로 끌어올리면서 전 국민들에게 특히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그 2017년 대선이었습니다. 자, 대선에 출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면서 예능에도 출연을 합니다. SBS 예능에 출연했는데 부부가 같이 나오는 김혜경 씨와 함께 나오면서 또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친근감을 심어주지요. 그리고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성남시장 재선 마치고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죠. 당시 경선에서 친문 후보인 전해철 후보를 물리치고 경선 후보가 된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지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쭉 보수 정당, 뭐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보수 정당 계열에서 경기도 도지사가 당선됐었는데 민주 계열로는 어쨌든 승리를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진짜 중앙 정치 주요한 대선 후보군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경기도지사 될 때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는 형수에게 욕을 했다는 그 녹취가 사실은 2014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 도전할 때 그때 이 녹취가 공개가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다시 불거지지요. 그리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지금도 사실 이 녹취가 떠돌고 있는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 2016년 2월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SNS에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어쨌든 그 셋째 형님 부부가 폐륜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자기 어머니 이재명 후보가 어머니에게 각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집안을 꾸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가장 역할을 잘 못하면서 어머니가 사실 집안을 다 꾸리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막 욕하고 능멸하고 이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으면 정말 살인을 했을 정도로 내가 미웠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근데 어쨌건 그 욕을 하는 녹취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이래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 비판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재선 씨는 또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재선 씨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정신병자로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동생을
비판을 하죠. 요게 이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 때 이슈가 됩니다. 상대 후보였던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인데 그때는 다 바른미래당 후보였거든요. 그래 얘기하면서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 얘기가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나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실제로 강제 입원 시켰다라고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경군 김씨 의혹이 이때 이제 불거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많이 쓰는 이 트위터 계정 트위터인데, 그 트위터 계정 이제 정의를 위하여. 근데 여기 보면 HK 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 이름을 따서 해경궁 김씨 의혹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해경궁 홍씨 과거에 사도세자 그 부인 해경궁 홍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든요. 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뭐 이러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주를 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김혜경 씨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2018년 11월 경찰은 이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면서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데,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킵니다. 여기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여럿이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무혐의 사건 종결되면서 끝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쪽과 이재명 후보 간에 좀 이렇게 갈등의 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거는 아닌 걸로 일단 정리가 된 상태고요. 세 번째, 이때쯤에 이제 김부선 씨 스캔들이 또 터지죠. 예. 그래서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 경기도지사 때 선거 때 또 이 김영환 후보가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토론회 때도 얘기를 하고요. 토론회 이후에도 BBK 의혹 집회에서 만나서 뭐 옥수동 집에서 미래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100% 가짜뉴스다. 정치 공작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정치적 고비가 오지요. 야, 이건 정말 큰 고비였습니다.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요. 왜 기소가 되냐? 이 토론회 때 아까 이 말 한 것을 포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적이 있다. 대장동, 요것도 사실은 이때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통해서 5,500억 원을 환수를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썼다라고 치적으로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5,503억이나 환수한 거 아니다. 거짓이다. 그리고 검사 사칭. 요거 이제 지금 위증교사 사건까지 이어지는 검사 사칭은 내가 누명당한 거다. 그것도 이 TV 토론인데 그 발언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자,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뒤집힙니다. 벌금 300만 원. 이때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부터는 차기 대선 주자로 막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문재인 정부에. 이낙연 총리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막 떠오르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대선에 못 나와요. 예. 아예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게 극적으로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뒤바뀝니다. 예. 그리고는 실제로 10월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최종 선고를 받죠. 엄청난 두 번째 고비였죠.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기사회생했죠. 두 번째 고비를 넘기면서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성과도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면 떠오르는 정책 중에 성공적인 걸로는 이게 떠오르죠.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경기도에 계곡들 많잖아요. 그 계곡 옆에마다 이 불법 시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에요. 사실 계곡은 그냥 아무 누구도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땅을 뜩 차지하고 평상 만들어 놓고 평상 자리값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뭐죠? 백숙집 같은 매운탕, 백숙 이런 집 많잖아요.
그런 집 그런 식당 차려놓고 거기에 평상 차려놓고 자리세 받고 예, 요걸 싹 쓸어버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뭐 닥터 헬기 또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후보와 꽤 이제 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닥터 헬기 비상 착륙을 책임지겠다면서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 관련과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뜬 게 요건 사실 좀 논란도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신천지 쪽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 대구도 그렇고 과천에 이제 신천지 본부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 막 본부 방문해가지고 강제로 막 역학조사 하죠. 요건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이렇게 너무 막 공개적으로 하면 다 밑으로 숨어버리니까 당시에 이제 목표는 코로나가 안 퍼지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다 숨어버리는 거 아니냐 더 물밑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건 강력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신천지 딱 들어가서 역학조사 강제로 시키고 하는 모습들에서 당시 좋은 평가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을 나눠주지요.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경기도 당시에 코로나로 힘든 경기도민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또 되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또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지금은 또 이제 기본소득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성장 얘기를 기본소득은 이제 돈 나눠주는 거고 성장 기업과 국민들의 성장 얘기를 많이 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경기도지사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죠. 경기도지사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를 하죠.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해요? 계곡 철거합니다. 과천 신천지 들어갑니다. 예, 이재명 합니다. 사이다 발언과 이 합니다라는 걸로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어쨌건 지지율이 끝까지 한 40%는 유지가 되거든요. 40%는 유지가 되고 그때 초대 총리가 이낙연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계속 1등을 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면서 막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꺼지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바로 대장동 의혹 제기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아주 치열해집니다. 명락대전이 벌어지죠. 총선에서 친문, 문재인 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수만 보면 이낙연 후보가 더 강세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를 타고 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 대장동 벽도 넘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경선이 조금만 길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 대선이 되죠. 근데 하여튼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 진짜 간발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아깝게 집니다. 사실은 요게 또 고비이기도 한데 그러면 고비가 참 많았어요. 그죠? 예. 고비가 많았어요. 대선에서 지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보통은 잠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보면.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안 떠났죠. 안 떠났습니다. 자,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지는데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지방선거에 송영길 대표가 그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그 자리, 그 지역구를 차고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실 비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통은 대선 패배 책임에 따라서 좀 쉬는 게 보통의 도리인데 왜 이렇게 빨리 막 하려고 하느냐. 왜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용 배지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면 체포 마음대로 못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기가 열릴 때는 체포해 가려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만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탄을 하려고 배지 단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어쨌건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됩니다. 예.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하죠. 그래서 당시 비명계에서는 지방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과 송영길의 출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대선 지고도 아무 일 없던 듯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모든 걸 딛고
2022년 8월에 당 대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바로 쉼 없이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에서 당선이 됩니다. 77.77%. 이때부터 당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자, 당을 장악했죠? 그렇지만 순탄한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탄탄대로 못 걸은 이유는 바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2023년 2월 27일에 처음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요때 표결을 해요. 자, 이때 언제요? 지난 총선 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총선, 그러니까 작년 총선 말고 그전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계가 주로 국회의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는 이재명이지만 친문, 흔히 말하는 비명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때입니다. 요때 표결을 했는데 과반 149표가 안 되면서 부결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검찰은 더 세게 몰아칩니다. 지금 대장동 미래 성남FC는 기소했지만 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막 소환 조사도 예고를 해요.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단식 농성을 시작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지만 어쨌건 뭔가 이재명의 결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죠. 단식 농성. 오히려 이 단식 농성은 당 내부를 향한 단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시에 원내대표가 박광원 비명계 원내대표였으니까 어쨌건 당 내에서 뭔가 나는 단식까지 할 정도로 승부수를 걸었으니까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나는 민주당의 당 대표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오죠.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정말 이때가 이재명 후보의 최대 고비기도 했습니다. 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거든요. 찬성 149, 반대 136으로 가결이 됩니다. 난리가 났죠. 자, 박광원 원내대표 이때 물러났고 이때 가결이 난 건 흔히 말하는 비명계로서는 승부수를 건 거예요. 네, 가결시켜서 이재명 후보를 날리겠다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승부수를 건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를 판사가 했는데 거기서 기각을 시킵니다. 이때 구속이 될 거라는 해석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줬다는 건 국회에서 보기에 뭔가 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판사가 기각을 하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는데 기각했다. 이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팔아넘겼다라는 논리로 비명계는 그때부터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하죠. 최근에 지지난달 3월 5일에 매부쇼에 나와서 뜬금없이 이때 얘기를 꺼냅니다. 당시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다. 이 체포동의안. 민주당 유력 인사가 4개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당대표를 사퇴하라며 시점까지 정해줬다. 나중에 보니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엔 당시의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치고 가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건 세 번째 고비를 넘긴 겁니다. 어떻게? 영장 판사가 구속을 시키지 않고 기각시키면서. 그때부터 세 번째 고비를 넘기고는 사실상 탄탄대로인데 그래도 뭐 부산 때 피습 당하기도 했죠. 어쨌건 그 피습 당한 이후에 결국 비명은 2024년 4월 작년 4월 총선 전에 비명은 다 결국 나갑니다. 쫓겨나죠. 사실상. 그걸 경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통해서든 홍영표, 서른,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이수진은 이제 비명은 아닌데 어쨌건 김용주까지 비명 횡사 다 나가고 명실상부한 2024년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당이 됩니다. 민주당은. 네. 요때 이제 쫓겨난 게 결정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비명계가 쫓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어떻게 가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어쨌건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먹힌 거죠. 본인도 개항을 해서 재선이 되고요. 원희룡 후보와 붙어서 이겼죠. 민주당은 175석, 범야권 192석, 총선 완승을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서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잘해서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존재감을 과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했고 계엄해서 탄핵이 됐고 이재명 후보는 4월 27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때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징역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 끝난 거 아니냐 했었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지만 어쨌건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죄 대통령이 탄생하면 되겠냐? 이 공격이 시작됐으니까요. 자, 이 이재명 후보의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예, 이 파란만장한 여러 고비, 3번의 고비를 넘고 3번의 단식을 한 그걸 넘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 파란만장한 걸 딛고 대통령까지 갈지 지난번 0.73%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신 것처럼 또 한 번 이 실패의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아직 대선이 남아있으니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치 인생 중에 3번의 고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가 고비 3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007년 중앙정치 진출 실패, 2번 2018년 선거법 위반 기소, 3번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4번 2024년 총선 완패. 하나는 아예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생각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네, 267회 퀴즈였는데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서요. 감사원이 3만 쪽 넘는 증거자료를 통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횟수는 한 번도 사실 조작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바로 가장 많은 4번 102번이었습니다. 102차례. 물론 감사원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또 뭐 지금 재판 중이니까 또 아니라고 나중에 결과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102차례 밝혀냈습니다. 자, 정답자 하하님 맞춰주셨습니다. 참 볼수록 갑갑하네요. 진짜 이 부동산 원장은 뭔 죄고 직원들은 뭔 죄입니까? 진짜 웃음만 나오네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보고 참 갑갑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정숙님 2번째 당첨자님이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국민은 1번 한 번 조작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요.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김영현님, 문정부 때 직장을 잡았지만 집값 오르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심각할 만큼 국민을 조롱했던 거네요. 집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허탈하고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권 교체 됐죠. 네. 문재인 정부의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집값 오르는 것 때문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또 집값 얼마나 안 잡히면 이런 일까지 했을까. 거기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더라도 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였겠죠. 자, 4번째 정답자님은 영원님입니다. 저희 집도 빌라 재건축이었는데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재건축 그 부담금,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본인도 지금 연관이 좀 있으신가 봐요. 잘 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영원님.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커피 꼭 드십시오. 예. 마지막 당첨자님은 HYUN님, 아랫바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노를 또 달아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나와 있으니까 커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